저도 본의 아니게 책 몇 권을 썼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책을 쓰면 필연적으로 내가 왜 이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본인의 저자의 서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교육 그 빛나는 이름에서는 지은이의 서사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작하자마자 이 교육을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책을 폈더니 제 1장이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양력을 보면 교장도 공무교육도 하셨는데 혹시 이제 법조인을 전직하시려고 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쓰신 건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에 대해서 썼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데 차성민 선생님 좀 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학교는 공적 조직입니다. 공적 조직의 가장 핵심은 법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교육, 인간적인 교육, 아름다운 교육 하더라도 그 위에는 법이 있고 그 밑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법이 정말 많습니다. 교육기본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교육법, 그 외에 수많은 대통령령, 교육부 장관령, 그 다음에 교육감 규칙, 도의 조례, 보통 대충 어린다고도 몇백 개 됩니다. 그 촘촘한 법망 안에서 우리가 매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은 법 속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히 도로교통법도 준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기본법, 돌아다니면 담배 피우는 거 다 그 법에 걸리는 거죠.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법은 모르긴 해도 선생님들이 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이 아주 드뭅니다. 자기가 수업할 때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수업을 하면서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의 지배냐, 법에 의한 지배냐를 따지는데, 학교 현장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게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책 맨 처음에 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법 전문가입니다. 왜 전문가냐? 잘 빠져나가거든요. 법에 저촉되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법에 저촉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 징계를 받을까, 또는 뭐 월급이 깎일까, 심지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 퇴직할 때 다 되면 연금에 손해를 미칠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회담도 있습니다. 그게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간다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법을 놓았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그 교육에 굉장히 많은 난맥들이 얽혀 있고 서로 다른 층위에서 각자의 요구와 혹은 불만과 그런 것들이 이제 상충되어 있는데, 그 기층과 혹은 주변의 법이 이렇게 우리 교육을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 좀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신선한 일은 아닌데요. 이 교육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보수냐 진보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진보적인 선생님은 좀 뭔가 새롭게 하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인가? 보수라고 하면 아예 뭘 그걸 옛날 거를 하려 그래, 예전 것이 좋은 것이지, 뭐 이런 느낌인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서 어떻게 펼쳐 놓으셨는지 한번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차성민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세게 드릴까요?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쉬운 것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분법, 강압학, 희당.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수 진보에 망을 덮으시고 그런 필터를 보죠. 사실 보수 진보란 말이 교육계 유통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교육학자들 몇이 이야기하면서 진보주의 교육인이 보수주의 교육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고 와서 생긴 것이지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은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좌우로 치환이 됩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전혀 관계없는데 학교 교육을 그렇게 봐요. 누가? 정치권에서 대중들이 그게 훨씬 수월하고 쉽단 말이에요. 왜? 교육을 복잡하게 보려고 하면 자기들이 딸리니까 아 그래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런 틀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게 본인이 그 틀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 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흔히 아까 자세히 말한 뭔가 새로운 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보 아니야 기존의 보수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정신 속에는 항상 진보와 보수가 공존합니다. 아버지들은 되게 보수해요. 누구한테? 딸한테 자식들한테 그래놓고 진보주의를 외칩니다. 그게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왜? 쉽거든. 그렇게 하면 그냥 알 것 같아. 근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일단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는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맞습니다. 보수는 탑을성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사람. 근데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탑을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또 보수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연대하는 걸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정말 멋진 연대의 작품들이 많잖아요. 불에나 향양은 연대의 작품입니다.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진보입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분하느냐? 편리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저항해야 됩니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가 공존합니다. 동시에 진보와 보수인이 공존했을 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공존한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그 수업하는 교사로서 쌤 말씀 들으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수업하기 전에 어떤 것을 가르칠까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진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이렇게 부딪히고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인데 너무 양분법으로 나누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처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입법 기층과 기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질문도 제가 한번 연결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현직 그 교사로서 느끼고 있는 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태도와 그리고 기본과 기초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기초라고 하면 말하고 읽고 듣고 쓰고의 영역으로 말해지고 기본이라고 하면 이제 태도에 대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다시 중요하다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초와 기본은 왜 중요한 건가? 그래서 그냥 예를 간단히 들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보조바퀴를 타는 것이 기초인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떼야 할 보조바퀴인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조학교는 보조죠. 기초 아닙니다. 보조학교는 보조일 뿐이에요. 기초는 토대죠, 토대. 바탕.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수학을 하려면 사칙연산, 그게 기초 기본이죠. 사칙연산이 보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칙연산이 보조는 아닙니다. 그림기, 우리가 모든 학문의 기초적인 그림기, 그게 보조는 아니거든요. 기초, 기본.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초 기본을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잘 모르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급하게 나갔다 말이에요. 빨리 급하게 목적에 너무 충실해서 빨리 나가다 보니까 내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 나무의 어떤 과일이나 아니면은 나무 이파리들은 화려한데 뿌리가 현재 살짝씩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기초학을 아는 것이지 뭔가 보조적인 장치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빨리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인 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뭘 배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다 무시하고 그쪽 방향으로만 사람들을 몰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배우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무엇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수업하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충실히 하자는 것이 기초 기본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초와 기본이라는 것을 이게 다른 편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학력향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학력향상을 어디로 가는지 보면 성적으로 관통했으면서 그 성적은 다시 입시로 치환되는 그런 논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런 논리에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대 안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입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고 성적을 잘 받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버리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것만 위해서 다른 거는 가치 없다고 버려두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멋진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적 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따지다 보면 성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이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오로지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공부는 당연한 심정이잖아요.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장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버는 거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못 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그 아이들, 그 청이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짜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그게 역으로 보면 진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시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의 관점이 좀 신선하고 저희도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버려야 할 것들에 저는 초등이기 때문에 좀 더 형이학적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버려야 할 것들에 아이들이 부모나 아이들이 함께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더 버리면 자기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버려져 가고 있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그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6학년 정도 되면 말하고 읽고 듣고 쓰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하고 그 아이들도 입시라는 루트로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이가 한 2살, 3살쯤 되면 식당에 밥 먹으러 데리고 가면 아이를 조용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탭을 켜주면 돼요. 탭. 휴대폰. 그럼 조용하게 아이를 보고 그러면 자유롭게 밥을 먹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처럼 되는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자기 눈에 시야에 확 들어오는 15초짜리, 10초짜리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길게 읽고 길게 생각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 배울 틈이 없어요. 그래놓고 부모들은 왜 책을 읽지 않냐, 왜 공부를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도 얘들이 태어났을 때가 2000년입니다.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온 2010년이에요. 그 이후에 아이들은 밥 먹을 때 탭 보고 휴대폰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편하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자기한테 그거 보여주고 행복하게 식사합니다. 조용하게. 결국 그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저어놓고 결국 책도 읽기 싫어. 단순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읽기 쓰기가 제대로 되고 태도가 바르게 되고 그건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거대한 흐름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으면 교육이라도 그 저항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살, 3살, 4살 잡을 수 있는 교육은 없어요. 유치원 교육도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냐? 부모가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하려면 그 부모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모를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책임져야 돼요. 그 부모들이 지금 40대들이에요. 30대, 40대. 우리 그들을 잘 교육 못 시켰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초등학생들이 지고 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이 난리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는 매끈하게 교육이라는 아주 매끈한 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는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좋은 목표, 좋은 과정, 좋은 뭐 설계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안 된다는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초등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우리 반의 아이들 중에서 제 이야기의 단을 알아듣는 아이들이 제가 진주고등학교에 2년 있다가 퇴직했는데 우리 반에 반수 이상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런 뜻이구나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입 수능을 쳐요. 외워서 칠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이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문제 아니고 우리 문제고 현재 아이들의 문제예요. 네, 기초와 기본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또 하나의 인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읽고 쓰고 듣고 그리고 이 공동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역시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역할이 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혁신학교와 행복학교 운동을 진행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또 무엇이었고 지금 우리는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변화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이야기 나오니까 아침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혁신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혁자는 사실 가죽 혁자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짐승의 머리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냥 몸 가죽이 아니라 머리 가죽. 머리는 매우 복잡하죠. 짐승 머리 가죽 벗기려면 짐승 죽여야 되니까 살려갖고 할 수 있습니까? 죽여야 돼요. 혁신은 기존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어쩝니까? 혁신을 하자 하면 기존의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혁신을 하자고 하는 순간 그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게 혁신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혁신이 성공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왜? 혁신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게 혁신의 대상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게 혁신입니다. 말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경남 교육도 최근에 행복이라는 말을 버렸어요. 행복이라는 말을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행복교육이라고 하다가 내년도 교육 방남 교육 뭐 어떤 제도를 발전해서 이번에 공문서에 행복이라고 말을 싹 가있어요. 그게 혁신교육. 그건 뭔 말이냐? 행복이나 혁신이라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 사이 행복학교 경남에서 행복학교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행복학교 하면 선생님들과 관리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도 있어요. 나아지는 건 많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교장 시절에 우리 학교 행복학교였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 교장이 가면 4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행복한 삶을 가꾸는 교육을 하자. 선생님들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반대해요. 성적은 어쩔 거냐? 이제 책임질게. 오면 나한테 다 오라 그래. 내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행복한 교육을 하면 성적도 올라요. 잘 몰라서 그렇지. 행복교육 하는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올라. 내심 힘이 들어. 그럼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돼. 그런 시기가 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뭐 새로운 교육과는 현재의 기존 행복교육에 대한 틀은 유지하던 고수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혁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체를 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라져야 되고 교육은 혁신인 것 자체예요. 교육이란 말 속에는 항상 혁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혁신 교육이 행복 교육이 하는 말보다는 교육에 충실하면 그게 혁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수조정 중학교 교장 시절에 저도 직접 들었지만 가장 혁신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과정 워크숍을 하면 학교장이 불효불급한 혹은 반교육적이거나 비교육적인 정책에 맞지 않는 공문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걸 다 취합해서 학교장 명의로 교육감에게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들었고 그게 약 4년 동안 500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학교를 경험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수지에는 계속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교직원은 누구나 다 혼신의 힘을 해서 발길질을 해서 정화시켜 놓으면 또다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졌는데 지금 현상에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좌절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김준식 교장과 같은 사람이 그 지역에 한 3명만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경남에 18개 시군에 한 3군데만 있었으면 과연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즉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래로부터 요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수용되고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다면 이건 또 다른 하나의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쌤 생각 어떠신지? 교육감에게 제가 공문 517건 정도 보냈어요. 한 4년 한 해 100건 정도 보낸 거죠. 나중에 이제 교육청의 담당 장학관 장학사가 학교 몇 번 오셨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들도 참 곤란하다. 근데 학교에서 그런 공부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도교육청에 오면 거기서 소활 공문이 있거든요. 분명히 소활하는 것은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 내려오는 공문의 약 10%는 도교육청에서 소화 가능해요. 사라질 수도 있어. 근데 도교육청에 내려오는 공문은 대부분 도교육청 장사들이 다시 학교로 내려버립니다.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일이 정품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일 중에 몇 개를 떠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으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열심히 보고를 했건만 답은 없었어요. 4년 동안 단 한 건의 대답도 못 받았어요. 고치겠다 라는 이야기만 있었어요. 줄이겠다. 맹물 줄이지 않았어. 지금 더 많아. 제가 교사로 내려와서 교당에서 교사로 내려와서 보니까 더 많아졌어. 이제는 아예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도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조사 안 해. 학교사 대화. 대표적인 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탈북민, 그 다음에 이주민, 이들을 학교에서 조사를 해요. 근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탈북민, 이주민은 자기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들 물어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누가 정확히 알고 있냐? 국정원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평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될 일이에요. 교육부에서 국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알아야 되느냐? 교사한테 알아야 돼요. 그럼 몇 단계를 거칩니까?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사 다시 거꾸로 오르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누가? 도교육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끊으면 돼요. 이거 교육부에서 처리하세요. 또는 이거 국정원에서 수평 공람하세요. 하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모든 행정부서는 절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고유 업무가 있다고 해요. 심지어 제가 교육부에서 전문직 4년 할 동안에 옆에 있는 장학사들은 제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물론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도 자기 업무에 딴 사람 업무 전혀 모릅니다. 옆에 사람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리 되느냐? 그게 전문이라고 생각해요.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매력 좁은 거예요.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저기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조리한 것이 많습니다. 공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현격이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먹냐? 교육까지 마음 먹으면 현격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반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매년 업무 분장하죠. 털어내지 않습니다. 아까 자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절대 빼는 곳은 없어요. 그거 한번 털어내야 됩니다. 탁 털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어떤 학교도 그렇게 하는 학교. 왜? 작년에 어찌 했노? 그게 관용입니다. 5년 전에 어찌 했노? 놀랍게도 2012년에 제가 교무부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 업무 분야를 보니까 해방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해방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웃긴 일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아집니다. 제가 지수학교 있을 때 2년 동안 바꿨어요. 선생님들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 올 겨울에 만난 때만은 다시 복원되었어요. 결국 교육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교육은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이 참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항상 흔들립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미래를 꿈꾸고 우리 어른은 저는 우리 노후를 또 미래를 꿈꿉니다. 꿈꾸기는 꿈꾸는데 꿈대로 된 적은 없는 것 같은 게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래가 교육하고 이미 같이 붙어지면 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합니다. 미래 교육. 네. 4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AI 혁명까지 혁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육에서의 미래가 뭔지 저도 28년 동안
교단 선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린교육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한 번도 혁신과 미래에 대해서 그 아젠다가 없어진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교육은 뭔지 아주 간명하지만 분명하게 한번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는 오지 않는 거죠. 아닙니까? 원래 미래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늘 옵니다. 미래하고 과거는 늘 붙어요. 현재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 요 순간 우리가 이 시작했을 때가 과거죠. 그다음 끝날 때는 미래예요. 요 순간에도 다 미래, 과거가 현재가 공존합니다. 교육이라고 별다르겠어요. 미래 교육은 뭐 거창한 줄 압니다. 미래 교육 플랫폼 어쩌고 저쩌고. 제가 회의를 가면 교장할 때 회의를 하면은 장학사들은 온갖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장학사님 미래 교육 플랫폼 한마디로 뭐예요? 그 있잖아요. 왜? 자기도 아는 바가 없죠. 미래 교육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미래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현재 수업 잘하면 그게 미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도 않죠. 우리 죽는 거 정해놓고 죽습니까? 우리 한 10년 뒤에 죽겠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또 오늘 제 강연복을 써 있어요. 항상 삶과 죽음이 공존하듯이 현재, 미래, 과거는 공존합니다. 근데 굳이 미래를 따지고 미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있어요. 뭔 저희가 있냐? 거기는 자본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돈벌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더 큰 돈벌이가. 국가는 그걸 요구합니다. 국가는 거대한 자본의 집단이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뭐냐? 교육 너가 좀 빨리 연구해라. 미래가 뭐 할지 알아. 우리 먹거리 뭐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재도 아니고 그런 주량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육받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거,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행히 돈을 많이 벌어서 넌 먹여 살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지 돈이니까.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교육은 현재 교육이에요. 현재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교사와 선생이 하고 있는 그 수업이 바로 미래교육이에요. 근데 국가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예측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측한다고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거기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혹시 더 큰 자본을 불러올 것 같아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교단 선진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세대는 생활교육부 한 장에다가 수미양가 쓰고 성실한 검이란 그게 끝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사를 마친 2025년 올해 8월 31일 제가 해놓고 나온 게 있어요. 교과 셔틀이에요. 제가 이제 퇴직하니까 교과 셔틀을 쓰고 나와야 되죠. 1인당 200자를 써야 돼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다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맨날 잔 놈을 200자를 써주려고 생각하면 돈이니까 맨날 잡다 쓸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교과 셔틀을 써본 자만이 교과 셔틀의 문제를 압니다. 교과 셔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행동 발달 종합상황. 더 무섭습니다. 이걸 쓰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미래교육과 배치되는 일이에요. 근데 미래교육대로 가고 그걸 그대로 쓰고 또 그거는 교단 선지나 미래와 우리 그렇게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나오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계십니다. 그게 부조화스러운데도 왜 우리는 그걸 깨지 못하느냐? 권력이 그걸 깨지 못하게 하겠죠. 왜? 그들은 다른 걸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교육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미래교육 현재 충실합니다. 매우 충실하면 그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미래교육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이들과 오늘도 찌지고 볶고 하루를 보냈는데 아이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는 위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찌지고 볶겠습니다. 과거가 모여서 지금 저의 현실이 과거가 바라봤던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돌아오지 않을 혹은 그 미래도 역시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가 조금씩 결정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도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라고 말하기가 무언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수중학교에서 중학생 아이들과 그 중학교 철학을 쓰셨고 그 4권의 책을 내셨고 한 권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워하면서 선생님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자들, 교사들과 학교는 철학이 필요합니까? 철학이 별게 아닙니다. 철학이 별게 아니고 차수민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들한테 오늘 우리 뭘 해볼까? 해볼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 그것이 교육적인가? 그렇죠. 그게 철학입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교사와 학생이 동의되면 그걸 하죠. 그 동의되는 그 기점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왜 없느냐? 위에서 너무 고정된 목표,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 개별의 기준, 교사 개별의 철학,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철학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를 받아요. 왜 방해를 받느냐? 위에서 정한 기준과 차이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철학 교육을 하는 거하고 그 철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제가 철학 교육을 시켰느냐? 아이들은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똥이라 칩시다. 개똥이, 너 이름 개똥이야? 예. 너 정말 개똥이 맞아? 왜? 개똥이라고 이름 언제 지었어? 10몇 년 전에 지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봤어? 좀 이제 잘 모르겠죠? 잘 두려워집니다. 너 아버지한테 확인해 볼까? 개똥이 맞아?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는 이름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름 김개똥 그게 자기 정체성인데 선생님 그걸 의심스러워. 이거 아닌지 몰라. 집에 와서 확인하고 그러면 진짜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메릴로 모리스 뽕띵지 몰라. 그게 누구예요? 네 이름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렇게 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부터 메릴로 모리스 뽕띵, 너는 칸트, 너는 벤다, 이렇게 작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헷갈려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막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 자기 필터 다 걸러듣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좀 하네. 오늘 뭐 그러나 다 걸러듣습니다. 내 이야기 100마디 중에서 3마디 이상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이야기만 알았어. 중학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면 90%는 받아들입니다. 왜? 그들은 필터가 없어요. 교육은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희열을 느낍니다. 교육자는. 그래서 얼마든지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실전 이야기하면 실전 뭐 다 알아 부터 시작해서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왜? 선생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실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 하죠. 교사의 능력이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죠.
자기 입으로 녹여서 먹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걸 먹고 성장해서 저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가 먹여줘야 되거든요. 우선 그게 철학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는 거, 아이들 기준을 내가 이해하는 거, 그게 철학이죠. 그게 교실의 철학이고 학교의 철학은 뭐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그게 철학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학입니다. 가령 지금 제가 갑시다. 그게 철학입니다. 대부분 선생님 오늘 지금 제가 합시다. 그게 철학이에요. 어떤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오늘 뭐 대충 일찍 마칩시다. 철학이에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공문 내고 가셔도 됩니다. 공문은 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문 안 내면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공문 내고 가셔. 좋대. 내고 가셔. 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근무장까지 잡아두는 거 그게 철학이 없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몇 분 계시죠? 그래야 돼. 다시 하면 철학은 개별성도 있고 전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철학이 없는 게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규칙이 학교 오면 안 가는 규칙 아니야? 있어야지. 그 철학이 없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각자의 생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회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 사회가 그것을 다시 진전시켜주는 그 철학이 있는 사회입니다. 제압하고 한방향으로 보는 것, 그 철학 없는 사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어요. 지금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기가 아닐까. 영화 범죄와의 재구성의 제일 마지막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사기는 심리전이다. 상대가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걸 철학으로 들어볼게요. 철학은 테크닉이 아니다. 철학은 심리전이다. 상대가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학과 사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학은 속에서 얻는 바가 없고 사기는 속에서 얻는 바가 있습니다. 명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쌤 책에는 학교 민주주의를 적어 놓으셨는데 아주 많은 분량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적어 놓으셨다는 말은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할 말이 있으실 거리라 생각드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 한 개, 버려야 할 것 한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켜야 될 것이 학교 안에서 가장 민주적인 대우나 민주적인 처우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저연차 교사입니다. 저연차 교사. 제가 말하는 저연차는 5년 이하 교사. 그럼 왜 그들이 대접받아야 되느냐? 그들은 학교 사회가 아직 정리 안 됩니다. 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은 저연차 교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단칭 예를 들어볼까요? 연수공문이 오면 연수공문에 단서를 붙습니다. 경력 20년 이상 또는 나이 순으로 자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이 많은 사람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단서 조항에 교직원 및 행정직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연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저연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학교가 아직 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죠. 결국 학교의 민주주의나 국가의 민주주의는 비슷합니다. 국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배려받지 못한 사람, 취약한 사람 또는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 죄송합니다. 버려야 될 것. 학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장은 책임만 져야 됩니다. 교장은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장의 주장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겁니다.
교장은 학교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교장은 모든 일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조연차 교수에 대한 배려, 버려야 될 것, 교장의 생각. 저는 그 학교라는 공간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무대 위에서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배우는 학생, 그 학생을 감독하는 사람은 선생님. 그 작은 공연이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교라는 공연장을 총 감독하는 것은 교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오래 보러 다니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자주 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수많은 배우들이 아니었어요. 저 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짱을 끼고 그 무대를 응시하고 있던 집행위원장님의 모습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요. 그 행사가 잘 끝나서 스포트라이트가 배우들에게 가고 그 배우들은 다시 스태프들의 공을 돌리고 그 전체는 결국은 학교장에게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금과 옥조처럼 느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쌤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법학을 전공하셨다는 거. 근데 전 세계의 주요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공화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민주와 공화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학기 때에도 나옵니다. 가르치다 보면 그 개념이 자유와 평등처럼 가치가 병립하기가 조금 힘든 가치예요. 그러면 이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공존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싸우는 사이인지 요거 한번 질문드려 주십시오. 공화와 민주를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화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그릇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한식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이 다 나뉘죠. 물론 서양에도 접시가 다 나갑니다. 근데 서양은 되게 플랫해서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크기로만 알 수가 있죠. 근데 동양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공화는 그겁니다. 각 그릇의 역할이 있죠. 밥그릇은 밥그릇이요. 물론 밥그릇에 밥탕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국그릇에 밥탕 먹어도 남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밥그릇에 밥을 담고 국그릇에 국을 담는 것은 절제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확장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다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밥그릇이 2첩, 4첩, 6첩, 7첩 될 때 밥상은 조화로워집니다. 민주는 거기서 뭐냐면 플레이팅,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밥을 어떻게 파느냐, 국을 얼마나 담느냐, 반찬을 얼마나 적당히 넣느냐, 그게 민주.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색깔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주. 그 두 개가 밥상에서 완벽하게 조화로울 때 우리는 좋은 밥상이고 아름다운 밥상이 됩니다. 근데 밥그릇에 국을 담고 국그릇에 밥을 담고 반찬그릇에 밥을 담으면 담아도 되지만 뭔가 엉성해 보입니다.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왜? 절제하지 않으니까. 절제가 뭐냐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영역을 다른 사람이 침입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침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공헌입니다. 민주는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화 민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 수업을 너무 잘합니다. 정말 멋지게 합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옆반 선생님은 그런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선생님은 대단하시고 저 선생님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공화의 가치는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멋지게 수업할 줄 알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의 핵심 가치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것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밥을 빨리 먹고 싶으면
거기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담아먹습니다. 그럼 배는 채워지죠. 욕망은 채워집니다. 근데 공항의 가치는 뭐냐? 민주도 마찬가지죠. 이쁘게 데코레이션하고 잘 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빨리 먹고 싶으면 민주가 먹을 없습니다. 이 두 개의 가치가 학교 사회에서 지켜지면 학교는 정상화되는 누구든지 더 자기가 더 잘하니까 내가 멋지게 수업하고 내가 멋지게 아이들 잘 다루니까 옆 사람이나 다른 선생님 생각 안 하는 것은 공화의 가치를 유리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지만 정말 멋진 선생님이지만 다른 선생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거죠. 자기는 침입 안 하고 싶어도 민주는 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야 학교든 사회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유는 민주의 질서가 있지만 공화의 가치가 중요하다는데 현재 우리가 공화국인데 공화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민주만 강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민주에 의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절제하지 않습니다. 왜 절제하냐? 공화의 가치는 모르지. 아무도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공화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배우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수업생도 이야기 안 합니다. 배우라고. 그 공화의 가치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 뼈있게 와 닿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제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많고 코로나 이후로 급증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코로나를 2000년에 맞았고 1학년에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아까 밥상에 비유하셨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밥그릇에다가 국을 담고 국그릇에 밥 담는 정도가 아니라 밥그릇과 국그릇을 반대로 담은 상태에서 한 숟가락 뜨고 나가버립니다. 그것을 지도하려고 하는 선생님에게 왜 이런 걸 지도하냐고 따져 묻고 그걸 더 지도하면 부모님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공화의 가치가 흔들리다 못해서 민주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장을 마치고 교사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제가 담임을 이제 2학년 담임을 했는데 우리 반의 아이가 맨날 지각을 합니다. 얘는 일찍 올 수 있는 아이들도 불구하고 항상 5분, 10분.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지각을 하니까 미안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애교를 부립니다. 남학생들도 불구하고 뭐 과자를 만들어서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쁜 걸 준다거나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량 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받고 안 냅니다. 고마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되었어. 제가 그 아이가 3학년이 되고 수능을 못 보고 나왔거든요. 3학년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수능 찼어요. 어쩌라고? 저는 늘 좀 사느라니까 어쩌라고? 찼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뭐 어디 지원했냐니까 어디 디자인과를 지원했는데 디자인과.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오해하는 아이예요. 자기가 선생님에게 이쁜 짓을 하면 자기의 행동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통했냐면 고1까지 잘 통했어요. 가인은 그러면서 통해서 자기의 지각 버릇을 내양해 놨어요. 모르겠어도 직장생활을 지켜갔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는 돌아오는 거 뭐겠습니까? 잘리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우리 반이라는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네가 지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도 왜 원하냐? 아무도 그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고 중고를 거치면서 중학교까지 한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지각했거든. 맨날 지각해도 그냥 선생님 뭐 선물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문제냐?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 공화의 가치를 여기죠. 선생님도 절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주 미묘한 부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갈등상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분명하면 사회가 재미없었겠지만 오히려 분명해질수록 좋아지는 것이 민주화 문화의 가치. 경계가 정해지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매년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구렁이 답 넘어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개 남았는데 좀 쉬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서사를 보면 교사로 입직하셔서 장학사도 하셨다가 때려치시고 그게 걱정 안 했습니다. 네, 안 할 겁니다. 이거. 네, 다시 교장 돌아오시고 교장 하시다가 다시 교사로 복귀하셨는데 이 영어로 치면 이게 어벤져스의 복귀 서사인지 아니면 돌아온 탕자의 서사인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통의 교사들과는 좀 다른 여정을 겪으셨는데 이 서사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인상적인 장면 많죠. 2019년 9월 1일자리 교장 관령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30일까지 교사였죠. 명심고등학교 중일고 선생님한테 안녕하고 이제 9월 1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지수학교에 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갈등이 되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건물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뭐 하이하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은 교장인데 내가 교사였으니까 교장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교사랑 같이 교무실에 가면 어떻겠냐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부장이야 모든 선생님이 1교시 마치고 교장실 왔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교장실이 어떻게 근무를 하자고. 알겠다. 내가 이거 있겠다. 속으로는 생각이죠. 내년에 내가 기 실행하고 말이라. 근데 그 이듬해 되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 가장 인상적인 장면. 내가 처음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 학교에 문제점이 14개가 있더라고요. 14개. 적어놨어요. 대표적인 학교 교문으로 차가 진입을 못해요.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학교 처음 가시거나 어떤 건물 처음 하면 문제점이 보이죠. 아이 왜 이래 놨어. 그게 한 달만 살아보셨죠. 다 수영입니다. 그래 그럴 거야. 2달 살면 오히려 방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1년 살다 보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가장 인상이 남는 장면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4년을 마쳤죠. 2023년 9월 1일자로 다시 교사가 됐습니다. 진교학교로 갔는데 아무 놈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교장일 때는 그래도 막 행정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교사일 때 출근하니까 아무 놈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교무실에 들어올 때 한 놈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게 이제 강등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교장실에 갔습니다. 교장실에 가서 교장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 몇대 후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선배님 오세요. 차 한잔 합시다. 이게 상식인데 예? 그래서 저 새끼 봐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문 닫고 나면서 도망을 들었어요. 그럼 내 자리에 듭니다. 제 자리를 알려주는데 이제 하면서 교장실은 몇 평을 독자 소유하잖아요. 이거는 교사는 몇 평이 아니에요. 다 공유 공간이에요. 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한 달 정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니 마치는 동안 내내 괴로웠어요. 근데 그걸 표를 안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표를 내고 싶은데 표를 낼 수가 없죠. 내면 안 돼. 왜? 딴 사람은 아무 불편 없이 잘 사는데 나만 불편해. 왜? 4년 동안 그런 좋지 못한 경험을 했죠. 그걸 극복하는 쭝대리가 퇴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과 가장 장면 2개는 바로 교장이 되었다가 교사로 내려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주 강력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북토크를 하신 목적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에이, 아시면서 책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 팔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낼 때 출판사가 약속했거든요. 5천 권 팔면 출판사장한테 제가 소고기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완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도록 책 홍보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교육 그 빛나는 이름은 왜 읽어야 할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래들은 화내다 그랬어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입니다. 15년. 16년도에 이제 그 다음에서 만드는 브런치라는 공간을 정했어요. 16년에 이제 브런치 쓰기 전부터 썼어요. 그걸 쓰면은 선생하면서 제가 2015년에 딱 정년 10년 남았을 때입니다. 10년. 내가 10년 동안은 뭔가 교육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 것을 기록해 보리라. 근데 그 15년에 쓴 것은 다 빠졌어요. 제가 처음 이것을 만들었을 때 한 570페이지 좀 됐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이 반으로 줄이라. 그래서 300페이지까지 줄였는데 더 이상 못 줄이겠더라고요. 근데 뭐 협의해서 줄였어요. 그 출판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500페이지 정도로 책이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더 안 읽겠죠. 내비 받침으로도 못 써. 이거는 내비 받침 가능합니다. 왜? 적당한 높이야. 너무 얇아도 못 쓰고 너무 두꺼워도 못 쓰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한 책을 2025년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써와서 이 책을 썼는데 핵심은 문제의식입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한 달만 살면 문제를 잃어버립니다. 다 균질화돼요. 이사를 처음 가보면 이 집은 이게 문제는 다 보여요. 표시 안 해놓으면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문제다. 그럼 기록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그 빛나는 이름을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나의 작업이 빛나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정말 대단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교육이란 말 대신에 김준식 그 빛나는 이름. 그런데 이름 바꾼 거죠. 왜? 그러면은 미친놈 소리잖아요. 교육. 근데 가는 교육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니 다 교육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이 책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가장 감정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는 쓸쓸한 풍경 뭐 이런 뜻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해본 겁니다. 졸업식. 초중고 졸업식을 다 거쳤고 대학 졸업식까지 거치죠. 근데 대한민국에 바뀌지 않는 풍경이 입학식 졸업식. 대한민국의 입학식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입학 허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입학 허가한다고 해서 아들 입학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오냐? 한국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이 보통교육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보통교육을 허가하노라. 들어와도 좋다. 그런 이야기. 근데 우리 아이들 쓰고 있어. 왜 안 쓸게? 아까처럼 비워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 아이들에게 정말 잔인한 짓을 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 상을 줍니다. 상을 줍니다. 요새 안 그럴 학교가 가끔 있긴 해요. 나머지 아들은 상 받을 동안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쟤는 상 하나도 못 받아. 근데 그걸 다 봐야 돼. 요즘은 그 안 보고 다 휴대폰 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축사하고 내빈 축사하고 다 견뎌야 돼. 수없이 말 끝나고 나서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와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문제의식, 우리가 그들 10년, 20년 봤을 때 문제의식이 없어요. 다행히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꾸자. 그걸 바꿔야 돼요. 안 되면은 교육부 훈령, 안 되면은 교육감 규칙으로 졸업식 날 바꿔야 돼요. 입학식. 근데 입학식, 졸업식은 그런 형식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뭔데 지가 훈련하고 지가 축사하고, 교장 선생님도 학교 구성원일 뿐이에요.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지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석 내에서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우리는 모두 오크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장을 책에 실으셨을 때 감성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실으셨는지.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오크라고 나옵니다. 오크는 그 마법사들이 인공적으로 생명을 부여한 괴물들이죠. 가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격하고 죽으라 해도 죽는 그런 어떤 정신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알기 쉽게는 좀비 같은 존재예요. 제가 왜 오크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당시 교육 그 글을 쓸 당시가 2017년, 18년이에요. 2018년, 17년, 18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교육에 여러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났던 해예요. 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 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반지의 제왕에 나온 마법사 그 사우론이라고 알죠. 사우론. 아주 그 나쁜 놈 영혼이 들어서 마법을 부리는 사우론. 그다음에 오크들 그런 존재들로 보였어요. 왜? 저는 영혼 없이 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전문의들 제가 다 못 맞추고 도망쳐 왔거든요. 우리 사회자님은 잠시 얘기했는데 쪽팔려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육부 전문의가 써놓고 밑에 쪽팔려서 내려왔다 이야기를 일단 안 합니다. 7년 해야 되는데 4년 남을 내려왔어. 왜? 도저히 못 찾겠더라.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어울리다가는 도대체 내가 정신이 망가지고 죽을 수도 없겠다. 내려왔는데 그때 교육부 관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런 태도예요. 교육부 장관은 누가 와도 아무 관계 없네. 교육부 장관은 누가 와도 아무 관계 없대. 왜? 대충 모시면 1년 반 만에 나가네. 2년 만에도 나가네. 장관님 이야기하면 얘기하면 되네. 아무 영향도 없어요. 누가 영향이 있느냐? 실국장관, 조명한 국장관, 그들이 결정해요. 이거 경찰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안 되면 정을 바꾸고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해.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학생을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교실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육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다 교육 전문 행정직을 쳐서 오실 학교에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학교는 전혀 몰라. 학교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게 교육부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재교진 장관이죠. 오늘 뭐가 있었냐면은 뭐 불편 사례 다 여러 분 불러서 다 했어요. 좋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시국장한테 이거 개선하세요 하면 시국장들은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합니다. 절대 부정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나중에는 결국 빈틀을 만나요. 그게 제가 그래서 얘가 오크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오크들이 아무 향도 없어요. 뭐가 짓냐? 내가 어디 가면 성장하고 내가 어디 가면 빨리 사급이 되고 빨리 상급이 되고 빨리 2급이 되고 어디 가면 내가 1급이 되어서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대선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요. 그들을 바꾸기는 어려워.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요. 우리끼리 연대를 하고 우리끼리
조직에서 우리가 그 일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한테 있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모르게 앞으로 100년 동안 바뀌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대로. 이상. 감사합니다. 저 만족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아, 네. 마이크 없어도 소극성을 하겠어. 예, 그냥 그첫 번째 질문에서 그 학교 현장에서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씀에 되게 동감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이유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편해서 얻는 게 뭔지가 궁금해요.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필요해요. 수단. 어떤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정치 철학인데 아까 그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예요. 아니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정치 철학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뭔가 도구를 잡아야 돼요. 그 도구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요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너 내 편 아니? 너 내 편.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힘을 안 써도 이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내 힘을 실어주는 척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해. 지금 우리가 그런 형국이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보고 좌우익을 나누라 했습니까? 우리끼리 나누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진보 보수를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너 진보야 너 보수야 나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나 진보야 보수를 공격하고 그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또 질문 있습니다. 네.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문제를 의식을 가지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든지 처음 생각이 문제의식이에요. 교직 입직한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20년이면 문제의식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행위화됐어요. 벌써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 이동할 거죠? 언제 이동합니까? 조만간 1년, 2년 새 학교를 갖다 칩시다. 그때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것이 문제의식이에요. 기존의 학교에서 내가 편리하게 썼던 것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기존의 학교는 수도가 잘 나오는데 수도가 안 나와. 문제의식이. 기존 학교에서는 교실에 이거 장치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문제의식. 그게 누적이 되면 큰 문제의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걸 놓쳐요. 왜 놓쳤냐? 귀찮고. 그게 불평 불만쟁이는 아닙니까? 불평, 불만과 문제의식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의식은 그게 누적이 돼서 하나의 개념화된 거고 불평, 불만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 그게 문제야. 그건 불평, 불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문제의식. 똑같은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걸 소비하느냐, 그걸 유지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소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소비 잘했어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앉아 계세요. 자, 오늘 네, 저희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감사 인사 간단히 하고 저희 또 단체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해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추운 겨울밤에 나오셔서 쓸데없는 얘기 들으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 어쨌거나
좋은 책을 읽는 것, 제 책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새로운 세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